안녕하십니까. 손오툼에서 세계사 강의하고 있는 이종길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서양사, 서양 전쟁사 5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탈리아 전쟁부터 30년 전쟁까지 부분,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이탈리아 전쟁을 보시면, 사실 이제 서양사 개론서나 이런 책들에 뭐 이탈리아 전쟁이라고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파트는 없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내용들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셔야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임용 공부를 조금 하셨던 분들은 뭐 카토 캉이라고 하기도 하고 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건 발음인데, 요즘은 뭐 캄보다는 캉브레지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거든요. 카토 캉브레 조약은 뭐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카토 캉브레 조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딱 핵심적 내용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딱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일단 시작은 이제 핵심은 뭐냐면, 프랑스의 이제 발루아 왕조의 샤를 8세가 이탈리아 1494년에 이탈리아 침략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샤를 8세가 저기 뭐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나폴리까지 쳐들어가고 뭐 좀 일시적이긴 하지만 잠깐 점령한 적도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제 샤를 8세가 이탈리아를 침공하면서 시작이 된 거고, 여기에 대항해서 당시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상당한 이제 영향력 행사하고 있었던 합스부르크 왕조, 여기하고 이제 대립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 2명이 나오는데요. 뭐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들어만 두셔도 됩니다. 여기 이제 프랑스와 1세, 프랑스와 1세하고 그다음 카르 5세. 이 두 사람은 또 사실은 이제 신성마 제국의 황제의 자리를 두고 이제 경쟁하는 관계였죠. 물론 뭐 카르 5세가 좀 유리했었고, 실제로 이제 푸거 가문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서 그쪽을 그 선거 자금을 이제 확보해서 카르 5세가 신성마 제국 황제가 되죠. 자, 그리고 이후에 계속 이제 갈등이 계속 이어지다가 앙리 2세하고 펠리페 2세 사이에 카토 캉브레지 조약이 1559년에 이제 체결됩니다. 이 1559년 하면 우리가 뭐 연도로 외우실 필요 없는데, 직전에 뭐 있었죠?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있었죠. 그리고 1598년에 우리가 있는 그 유명한 낭트 칙령이 있습니다. 딱 그 사이쯤에 있는 사건이다라고 이제 참고해 두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요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중요하죠. 자, 프랑스가 메스 툴 베르댕을 확보하고, 조금 이따 뭐 지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게 이제 이렇게 프랑스가 이렇게 있으면요. 프랑스가 이렇게 있으면 요쪽 동쪽 지역, 요쪽 동부 지역, 여기에 메스 베르댕 툴, 우리 나중에 볼 겁니다. 요 지역이 요 정도 있는 곳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라인강 이제 쪽으로 이제 진출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건 확보했는데 뭐는 포기하냐? 이탈리아에 대한 지배권은 포기한다. 원래 이제 목적이 이제 이탈리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전쟁이 죄송합니다. 시작되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합스부르크 왕조는 이탈리아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종교전쟁인데, 종교전쟁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는 파트니까 간단하게 지나갑시다. 독일 농민전쟁 있죠. 루터가 이제 95개조 반박문에서 11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교회의 잘못된 관행들을 비판했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토마스 민처, 여기 토마스 민처는 안 나오네요. 토마스 민처, 제세례파였던 민처, 이거 민처로 썼네. 네. 토마스 민처. 토마스 민처, 이 사람이 또 제세례파였죠. 제세례파. 네. 세례를 유아 세례는 아니고, 유아 세례는 이제 어렸으니까 이성이 없는 시기 때 했었던 그런 부정하고, 성년이 된 다음에 이제 그 세례해야 된다. 요게 나중에 이제 스팽글리 제자들 중심으로 확산이 되는 거죠. 자, 이 독일 농민들이 주장한 가장 핵심적 내용은 농노제 폐지와 11조의 폐지 등을 주장했었고, 오히려 루터는 자신의 발언에 의해서 이게 촉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후들에게 이제 농민들을 진압할 걸 요구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후들에 의해서 농민 전쟁이 이제 진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슈말칼덴 전쟁이죠. 이 슈말칼덴 전쟁은 루터파 제후들이 이제 누굴 지지하는 겁니까? 루터파 제후들이 이제 모여서 자신들의 연합체를 만든 거죠. 그게 슈말칼덴 동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슈말칼덴 전쟁을 일으켰고, 그래서 이제 신성마 제국 카르 5세 혹은 카르 5세하고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체결하게 됩니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는 여러분이 워낙 잘 아시죠, 그죠? 예, 일단 루터파가 공인되고 1번 루터파 공인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대신에 칼뱅파와 제세례파를 부정해서 30년 전쟁 원인을 제공한 거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죠. 지배자의 종교 선택권.
지배자들이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 그때고 굳이 이렇게 되면 이제 굳이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독일의 분열이 심화된다. 독일이 이제 루터파와 이제 카톨릭으로 분열돼서 독일은 더욱더 이제 분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자, 네덜란드 독립전쟁, 일명 이제 60년 전쟁이다 이렇게도 부르는 예, 네덜란드 독립전쟁인데, 자, 펠리페 2세, 예, 카르 5세의 아들이었던 펠리페 2세가 전통적으로 있었던 이제 이 그 네덜란드 지역의 자치권을 무시하고 예수회와 종교개혁 집회를 통해서 칼뱅파를 탄압한 게 핵심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을 강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전개 과정은 네덜란드의 귀족과 신교들이 봉기하여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시작했고, 알바공을 중심으로 원하녀공 알바공을 아니 알바공이 아니죠. 그 저기 에스파니에서 알바공이 뭐 이걸 내지는 않겠죠. 한번 봐두세요. 알바공을 총독 임명해서 군대를 파견해서 강경하게 진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신교도가 많은 북부 7개 주는 위트레트 동맹을 결성해서 저항을 하면서 네덜란드 공화국 연방을 선포했고, 구교도가 많은 남부에 있는 10개 주, 이게 나중에 이제 벨기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요 지역들은 우리는 뭐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이제 투항을 하게 되는 거죠. 에스파냐에. 자, 그래서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돼서 이제 좀그 전쟁이 끝났는데 30년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스팔린 조약과 체결하면서 완전히 이제 정식으로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한편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게 이거죠. 예, 안트페르펜. 안트페르펜이 원래 요 시기 16세기에 유럽 경제의 중심지였는데, 요 에스파니아 점령을 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나쁜 짓을 하니, 나쁜 짓을 했다 보다 하여간 탄압을 하니까 상공업자들이 대거 어디로 이동했다?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하면서 암스테르담이 17세기 이후에 유럽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목이 잠겼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그너 전쟁 볼까요? 위그너 전쟁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 프랑스 내 이제 종교 전쟁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프랑스 칼뱅파였던 위그노하고, 네, 가톨릭하고 싸움이 붙은 거. 여기에 이제 간단하지 않게 이게 이제 귀족들의 권력 싸움 혹은 이제 왕위 계승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면서 이제 전쟁이 확산이 되는 겁니다. 자, 시작은 카톨릭 세력이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기즈가문이죠. 기즈가문의 말이, 얘가 이제 어디 지나가다가 바시 지역에서 위그노들이 이제 그 종교 집회를 하는 걸 보고 분노해가지고 학살을 하죠. 이게 유명한 이제 바시 학살 사건이죠. 바시 학살 사건 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자, 이 생제르맹 조약으로 이건 무셔야 됩니다. 자, 휴전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유명한 나바라 왕의 앙리하고 당시 이제 그 앙리 2세 이제 와이프였던 왕비였던, 예, 캐서린 드 메디치스, 이 이제 캐서린이 자신의 딸 마가렛이라고 영어식 표현하면 이제 마가렛,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말로 마고라는 표현 써요. 마르그리트, 예, 여기하고 이제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시켰는데, 거기서 이제 성 바르톨로무의 축일날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서 대대적인 학살극이 벌어져. 자, 이러면서 이제 다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경파인 이제 가톨릭 지도자인 기즈공이 국왕이 앙리 3세를 암살하고, 사실은 이제 살해되고, 그죠? 이거죠. 앙리 3세가 예, 마리를 죽이고, 그러자 당시 가톨릭 강경파들이 다시 누굴 죽이고 앙리 3세를 죽이고, 이러면서 이제 왕위 계승에 죽으면서 왕위 계승이 이제 사실상 이제 그 이쪽 집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바라 왕의 앙리가 앙리 4세가 되면서 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부르옹 왕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나바의 왕 앙리가 앙리 4세 즉위하면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가톨릭으로 개종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부르옹 왕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낭트 측면 대신에 이제 위군에게는 종교적 자유를 주고 요새 도시를, 남부에 있는 남서의 요새 도시를 관리할 권리를 인정하는데, 요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이제 그 리슐리에 추경행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붕괴되어 가고, 특히 라로셀에 있었던 그 카톨릭을 이제 공격해서 그 요새를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위그노들의 이제 정치적 권리를 축소시키고, 나중에 이제 루이 14세는 퐁텐블로 칙령이라는 걸 발표해서 낭트 칙령을 폐지하게 되는 거죠.
자, 베르뱅 조약은 잘 물어보진 않는데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베르뱅 조약까지 안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이제 요거 베르뱅 조약도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그 프랑스 내에서 위그너와 카톨릭이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누가 개입했었냐면 에스파냐도 개입했던 거죠. 근데 요 개입을 했는데 낭트칭이 끝나고 난다고 바로 이제 그 카톨릭을 개종하고 이러면서 불호왕 시작돼서 바로 끝난 게 아니고요. 낭트칭에서 그 같은 해에 에스파냐하고도 평화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조약 이름이 베르뱅 조약입니다. 베르뱅 조약을 아는 정도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파냐가 이제 어디에 대한 프랑스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고 에스파냐에 점령되었던 영토도 확보하는 거죠. 여기 둘 다 이제 누가 있었다? 나바르 왕의 앙리, 즉 앙리 4세 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낭트 칙령은 위군의 종교적 자유를 주는 거고요. 베르벤 조약은 에스파냐와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에스파냐의 간섭을 막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30년 전쟁. 자, 30년 전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종교적 자치 내지는 자유를 상당히 가지고 있었던 이 보헤미아 지방, 이 보헤미아 지방에 대해서 보헤미아 지역에서 당시 이제 새롭게 보헤미아 국왕, 처음에 이제 보헤미아 국왕이 되고 나중에는 신성 로마적 황제가 되죠. 그 페르디난드 2세가 신교도들 축출하면서부터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유명한 이제 뭐 이 과정에 열 분노한 이제 신교도 귀족들이 새로운 이제 행정관들을 이제 어디입니까? 프라하에서 창문에 던져버린 거죠. 던졌는데 이게 유명한 창문 투척 사건이죠. 던졌는데 다행스럽게 밑에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오물통이 있어서 살아남았다라는 유명한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으로부터 사실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헤미아는 이제 당시 이제 제임스 1세의 사위였던 팔즈 선제우를 이제 팔천년 프리드 5세를 이제 국왕으로 옹립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이 전쟁에서 이제 다 처음에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이제 에스파냐 이깁니다. 에스파냐 이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리드리 5세가 이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기에 누가 개표하느냐? 명분은 이제 종교적인 건데 실제로 이제 영토 관리 있죠. 신교도인 덴마크 왕이 이제 개입을 하고 이 덴마크 왕도 패배하자 그 다음에 스웨덴의 구스타프 아돌프스 국왕이 신교편에 개입해서 전쟁이 이제 점점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웨덴의 이제 구스타프 국왕이 죽자 프랑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알자스 지방을 점령하고 합스부르크의 왕가의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또 스웨덴이 다시 전체에 가면서 전세가 이제 누가 이겼다 뭐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민스터하고 그 다음에 오스나비르크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옛날에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 베스팔렌 조약은 베스팔렌은 지역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인 거고요. 그 안에 강남구 조약이 있고 그리고 무슨 조약이 있다? 용산구 조약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민스 조약과 오스나비르크 조약인데 그 두 도시가 각각 어디에 있다? 나중에 이제 지도 볼 겁니다. 각각 베스팔렌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팔렌 묶어서 두 개를 묶어서 베스팔렌 조약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일단 기본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베스팔렌 조약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칼뱅파가 종교적 인정받고 개인의 종교 선택권을 가졌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시험에 이걸 안 내요. 워낙 쉬우니까. 그럼 뭘 내느냐? 프랑스가 알자스 지방을 획득했던 거. 여기 중요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요거는 뭐 굳이 안 해주셔도 됩니다. 메스, 툴, 베르데. 우리 아까 카토 캉브리 조약, 이탈리아 전쟁, 그죠? 이탈리아 전쟁에서 카토 캉브리 조약에서 이제 프랑스 확보했었던 메스, 툴, 베르댕을 그때 확보했는데 이걸 한 번 더 확인 받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건 완전히 누구 땅이 된다? 프랑스 땅이 되는 거죠. 자, 스웨덴이 중요하죠. 서포메른을 중심으로 발트의 남부 연안을 획득했다. 이게 서포메른과 동포메른이 있는데 서포메른은 스웨덴이 확보한 겁니다. 좀 지도 보면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에스파냐는 이제 플랑드르 일부와 북동부 에스파냐 상실했고요. 플랑드르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렇게 이제 이게 프랑스로 기준하면 요쪽 폴란드르 요쪽 지방의 일부를 뺏기고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이 이제 프랑스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 남쪽에 이제 북동 요만큼도 뺏겼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브란덴부르크 선제도 기억하셔야 돼요. 브란덴부르크 선제우는 동포메른을 확보했다라는 거죠. 뭐 약간의 주교훈 배중에 동포메른.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포메른 지역이 있으면 서쪽은 누가 하고 스웨덴이 하고 동쪽은 누가 한다?
예, 브란덴베르크. 즉 나중에 이게 프로이센이 되는 거죠. 예, 기억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독일은 이제 연방국가가 완전히 분열되고 신성만 자체가 사실상 붕괴되는 거고,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그 전에 독립했지만, 아까도 좀 전에 네덜란드 왔지만, 그 국제적으로 승인되는 게 이 시기다. 국제적으로 승인되는 게 이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과는 이제 독일 국토는 황폐화되고 독일의 분열은 더욱더 가속화되었는데, 이 전쟁 중에서 너무 잔인하고 막 이제 비이성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이 너무 잔인한 이제 참상도 있었으니까 이걸 이제 비판하면서 네덜란드 국제법학자였던, 예, 국제법의 시초로 알려진 사람이죠. 그로티우스가, 예, 자연법적 국제법을 체계화한 유명한 기술 나왔죠. 전쟁과 평화의 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전쟁과 평화의 법을 이제 저술하면서 국제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가 이게 좀 커지면 좋겠는데 여러분한테 좀 안 커지니까 조금 죄송합니다. 이걸 좀 크게, 아무리 여기 크게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최대인데, 자, 한번 보세요. 자,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핵심만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봤던 메스, 베르댕, 툴이 있습니다. 뭐 이 정확한 위치를 여러분이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북동 지역에 이쪽에 메스, 베르댕, 툴이 있었다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기 있죠. 요게 뭐냐면 요게 우리 흔히 말하는 현재 벨기에죠. 당시에 이제 에스파냐령 네덜란드가 되는 겁니다. 에스파냐령 네덜란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봐요. 요거죠. 예, 포메라니아라고 하기도 포메라니아인데, 요만큼이 지금 동포메르니입니다. 요거는 어디 갔다? 브란덴베르크 선제우 쪽으로 갔다 이거. 즉, 나중에 프로이센이 되는 거죠. 프로이센 공국하고 브란덴베르크 선제우가 합쳐지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프로이센이 되는데, 여기 동포메르니고, 서포메르는 어디 있냐? 서포메르는 여기 있는 거죠. 여기가 서포메르. 요거는 이제 스웨덴께 된다. 그렇게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더 뭐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민스하고 오스나비르크가 나오는데, 요 5번. 여러분 잘 안 보이겠죠?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자, 요게 이제 민스고요. 요게 민스고, 요게 오스나비르크입니다. 민스하고, 민스 조약하고, 오스나비르크 조약을 합쳐서 우리가 뭘 한다? 베스팔렌 조약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중세에서 근대 넘어오는 과정에 중요한 이제 전쟁들, 특히 종교와 관련된 전쟁들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전쟁, 그 뒷부분이죠. 그 뒷부분. 특히 프랑스의 팽창 과정, 이런 거와 관련된 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